반갑습니다, 여러분. 서양사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에 대해서 읽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세계사 읽어드리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르네상스 이래 유럽인들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과학, 기술, 의술 등을 수용하고 자연을 관찰 그리고 탐구하기 시작하죠. 이런 탐구와 설명과 증명은 사회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회는 왜 구성되는지, 정부는 왜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이죠. 자, 이 파트는 철저한 시기 구분과 인물 그리고 키워드 정리가 필요한데요. 먼저 17세기 정점에 달했던 과학혁명부터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16에서 17세기 거치면서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급격한 발전과 성과를 가리키고요. 유럽인들은 이 17세기를 천재들의 세기였다라고 평할 정도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적 발전과 이슬람의 과학, 기술, 의학이 수용이 되면서 과학적 지식이 축적돼 있었고요. 귀납법과 연역법 등으로 근대적 연구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얻은 과학적인 지식과 결과를 빠르게 주변으로 전파할 수 있었고 그것이 확대되는데 바로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로 천문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기존까지 정설로 여겨졌던 또는 의심을 하면 안 되었던 이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천동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이 당연한 팩트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쉽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 틀을 깬다라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이제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16세기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로부터 17세기 영국의 뉴턴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기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의 의문을 품고 지동설을 제기합니다. 교회와 유럽인들의 기존 세계관은 동요했고 그의 지동설은 천체가 원을 그리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지동설이 점차 수정, 보완, 발전이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타원 운동임을 밝히며 기존 지동설에 수정 발전을 가했고요.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아서 유명합니다. 더불어서 그가 고안한 망원경을 바탕으로 천체를 관측해서 지동설을 실제로 입증하기도 했죠. 17세기 후반 뉴턴이 나왔습니다. 그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통해 천체의 운동을 수학적 공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1687년 출간된 프린키피아를 통해서 천체를 비롯한 자연계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의 기계론적 우주관이다 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16세기 코페르니쿠스, 17세기의 케플러, 갈릴레이 그리고 뉴턴까지 시기를 살짝 구분해서 뉴턴은 17세기 후반 이렇게 잡으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16세기의 베살리우스, 그는 인체의 해부에 관하여를 출간해서 인체 해부학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의학 체계를 비판했고요. 합이라는 의사는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제너의 종두법이 있고요. 생물학에는 레이우앤훅, 로버트 훅의 세포 발견, 레이우앤훅 같은 경우는 현미경이 직접 제작되었죠. 물론 잠시 앞에 말씀드렸던 제너 같은 경우는 그 시기는 18세기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화학에서는 보일이 나왔고 수학에서는 파스칼, 라이프니츠 등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16세기 말로부터 17세기, 18세기까지 걸치면서 여러 과학적 발전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런 과학혁명의 성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까지도 나아가게 됐던 거죠.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정부는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바탕이 되었던
제 연구는 경험론 그리고 합리론 이런 쪽으로 이제 이런 방면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자, 경험론과 베이컨, 로크, 자 이런 철학가, 사상가가 나오는 거죠. 특히 베이컨은 신기관 또는 노붐 오르가눔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실험에 기반을 둔 귀납법을 주장했죠. 자, 그리고 데카르트는 연역법에 근거하였으며 합리론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데카르트의 대표적인 저서는 방법 소설이 되겠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얻은 뒤 이성에 근거한 합리론을 완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한 사람으로 18세기의 칸트를 우리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상적 발전이 이제 토대를 이룬 가운데 사회계약설이 대두되었습니다. 자연법을 토대로 개인들의 합의나 계약을 통해서 국가나 사회가 출현한다고 보는 이론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3명의 학자가 언급이 되죠. 홉스, 로크, 루소가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17세기에 홉스와 로크가 있고 18세기에 루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홉스와 로크가 영국이고요. 그 다음 루소는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저서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이 출간되었고요. 로크는 시민정부론, 그리고 루소는 사회계약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파악하며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지배자에게 양도해야 했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일면만 보면 절대 왕정 체제를 옹호하고 있긴 하지만 엄연히 왕권 신수설과는 달리 자연 상태에서 만인의 평등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점이 왕권 신수설과는 다르죠. 자, 로크는요, 자연 상태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이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날 때 공정한 중재나 판단이 없어서 불편한 상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나 정부 수립을 위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정부가 이를 지켜주지 못할 때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것은 얼마 안 가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혁명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요. 직전에 있었던 영국의 명예혁명을 정당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있는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에는 사상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기도 하죠. 루소가 되겠습니다. 18세기 루소입니다. 그는 사회계약을 통한 일반 의지의 형성과 국민 주권의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인 기반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는 18세기 계몽사상의 대도를 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17세기, 그 다음 18세기 약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18세기를 메인으로 한 이 계몽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적으로는요, 근대 과학과 합리주의 철학, 로크의 사상 등이 계몽사상의 성립에 영향을 끼쳤고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성이 되겠습니다. 이성을 중시하고 미신과 무지를 배격, 불합리한 제도와 관습을 타파함으로써 우리의 사회가 진보한다고 믿는 것이죠. 자, 이는 절대왕정 비판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 사상 쪽은 마무리를 하고 간단히 유럽의 문화, 당시의 문화를 보면서 클립 전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는 콩도르세, 볼테르, 몽테스키웨, 루소, 디드로, 달랑베르와 같은 인물이 있는데요. 자, 콩도르세는 과학혁명과 계몽주의의 승리로 무한하고 부단한 미래를 향한 진보가 확보되었음을 주장했고, 인간은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연계의 모든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무상교육을 주장했고요. 다음 가장 대표적인 볼테르입니다. 볼테르는 특권을 누리던 성직자와 귀족을 비판하며 시민의 지지를 받았고,
계몽 전제군주의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고 추악한 것을 분쇄하라는 구호를 외쳤죠. 그의 저서는 강디드라고 하고 꾸준한 실천으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원칙이죠. 삼권 분립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몽테스키에가 되겠습니다. 1748년 법의 정신을 출간했죠. 루소는 앞에서 언급을 드렸으니 간단히 넘어가고, 백과전서 편찬을 주도한 디드로와 달랑베르, 계몽사상 보급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몽사상가들에 대해서 이름을 나열을 했고요. 다음 이 시기에 경제사상으로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국부론을 저술했던 애덤 스미스가 있고요. 이제 유럽의 건축과 그 당시에 음악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양식은 17세기와 18세기로 구분을 하는데 17세기에는 웅장하고 화려함의 극치였던 바로크 양식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절대왕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그런 건축이 유행을 했는데요. 가장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건축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이렇게 건축이 있었고요. 이 베르사유 궁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곳인데요. 루이 14세가 언급이 되는 그런 궁전이기도 하며 19세기에 독일이 통일이 될 때 그 프로이센이 프랑스와의 전쟁을 마치면서 독일 통일이 완성되죠. 그때 이 프로이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비렐름 1세라는 독일 제국의 황제가 즉위식을 거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던 곳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세기로 가면 로코코 양식이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섬세하면서도 우아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바로크 양식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를 비판하면서 발달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은 상수시 궁전이 되겠는데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때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하여 건립했다고 합니다. 이 상수시는요, 프랑스어로 근심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포츠담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과 상수시 궁전 모두 가보았는데, 물론 이 베르사유 궁전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거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특히 베르사유 궁전은 이 궁전 본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정원까지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해서 사실 하루 종일 봐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죠. 상수시 궁전도 그렇다고 완전히 그거에 비해서 소박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상수시 궁전도 여유롭게 걷는다면 반나절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리고 이제 궁전도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물론 이제 우리가 로코코 양식이라는 거에 어느 정도 그 프레임이 짜져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좀 화려하고 멋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정말 추천해 볼 만한 그런 여행지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음악도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음악가들,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감을 주는 음악가들이 활동했죠. 이름만 대도 그냥 클래식 하면 이제 안말한 사람들이 다 이 시기에 있었네요. 바흐,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등 다양한 클래식이요. 문학에 있어서도요. 18세기 초 특히 영국의 앤 여왕 시기에 문학의 황금기가 도래했습니다. 로빈스크루스, 디포였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미술에서도 루벤스, 렘브란트 언젠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학혁명과 계몽사상 어떻게 됐나요? 정말 그 기존의 유럽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나아가 혁명에도 영향을 끼쳤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계몽사상 역시 유럽 중심 인종주의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여성, 그다음 또 나아가서 자국이 아닌 타국에 대한 어떤 정복 이런 부분에는 눈을 감았다라는 좀 아쉬운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17세기, 18세기 거치면서
과학혁명과 계몽사상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다음 클립부터 내용의 밀도가 또 굉장히 높아지고 출제의 비중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영국혁명, 그리고 미국혁명, 그리고 프랑스혁명, 정말 큰 사건들로 나아가게 되겠죠. 잠시 쉬어가고 이제 다음 클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